4단원 유체동력학입니다. 유체동력학은 결과적으로 베르네이 방정식을 알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베르네이 방정식을 다룰 때 유체는 이상유체를 가정합니다. 이상유체라고 하는 것은 이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정상적인 흐름을 가지고 있다. 정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steady flow라고 하는데, 이 steady state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맑은 물이 일정한 속력으로 지나가고 있는 관이 있다고 하면 그 투명 관을 갖다가 보게 되면 우리는 물이 흐르는 것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정상 상태, 정상 흐름이라고 합니다. 즉, 유체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하고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모든 점에서 그 속력이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회전 흐름이다 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체는 그 입자가 어떤 회전도 없이 그냥 앞으로 쭉 흘러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비압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부분마다 어떤 부분은 밀도가 크고 어떤 부분은 밀도가 작은 것이 아니라 그 밀도가 항상 일정한 것을 말하지요. 비점성은 이 유체끼리의 어떠한 힘도 서로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체 흐름의 속력은 우리가 유선으로 나타내는데 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유체 내에 한 점 또는 유체 내에 하나의 입자들의 모임인데 그 입자들이 흘러가는 경로를 이은 것을 유선이라고 한다면 그때의 속도는 벡터의 접선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유체 내의 속도는 유선의 접선 방향이다. 자, 지금 우리 유체 동력학, 즉 베르네이 방정식을 가지고 유체의 흐름에 관한 역학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루는 유체는 아이디얼 유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이 유체가 흘러가고 있을 때 이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이 유체가 이상유체라고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이 관계식을 연속방정식이라 합니다. 여기서 관계식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두 지점을 갖다가 볼 때에 먼저 B라고 하는 지점에서 A 곱하기 V, 여기서 A가 의미하는 것은 단면적이고 V는 이 단면적을 통과하는 유체의 속력이 됩니다. 그랬을 때 단면적 곱하기 속력의 값은 이것이 어느 곳에 가서든지 간에 단면적 곱하기 속력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냐면 유체의 유선들의 모임인 유관이라고 하는데 이 유관이 어디서든지 새로 유체가 들어오거나 나가지지 않고 밑에 있는 그림처럼 하나의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러한 방정식이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방정식 A 곱하기 V를 우리는 다른 말로 부피 흐름률이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은 무엇이냐? 단시간 동안에 흘러가는 부피의 양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단면적 곱하기 속력 V가 어떻게 단시간 동안 흘러가는 부피인지를 알아볼 차례인데요. 먼저 단면적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어떤 길이 L만큼 같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입니까? 단면적 곱하기 길이를 갖다가 하면 이것이 바로 부피가 됩니다. 근데 이 부피에다가요, 이것을 시간으로 나눠줬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곱하기 L 나누기 T인데 L 나누기 T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이 나누기 시간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의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A 곱하기 V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부피를 시간으로 나누는, 그쵸? 부피를 시간으로 나누는 부피 흐름률이라고 하는 단위를 갖게 됩니다. 단시간 동안은 부피, 흘러가는 부피의 양이죠. 그래서 이 부피 흐름률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위치에서든지 동일하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즉, 부피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양만큼 가기 때문에 어디에서요? 이상유체에서요. 그러면 이렇게 얇은 부분에서는 유체가 빠르게 흘러갈 것이고 두꺼운 부분에서는 유체가 늦게 흘러간다는 것이죠. 현상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하고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수로가 있다가 수로가 얇아지면 유체는 빨라지고 다시 넓어지면 이것은 굉장히 느려진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경험적으로도 알고 있고
뭐 직관적으로도 금방 해석할 수 있죠. 그런데 어렵게 이것을 부피 흐름률이라고도 부르고 연속 방정식이라고도 부르는 것 때문에 잘 연관성이 없어서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지만 자, 지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부피 흐름률이 항상 일정하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같은 시간 동안에 같은 양만큼의 부피가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좁아지면 빨리 흐른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체동력학은 결국 베르네의 방정식을 가지고 잘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르네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P라고 하는 것이 있고 2분의 1 로브의 제곱이 있고 그 다음에 로지 H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세 개의 합은 항상 일정한 콘스탄트 상수값을 갖는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많이 봤었던 것 같아요? 예,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에서 많이 봤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공식을 보게 되면 2분의 1의 질량 mv 제곱 더하기 mgh가 항상 일정한 콘스탄트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잖아요. 여기에서 질량이라고 하는 것을 유체에서 로라고 해서 바뀌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P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P. 네. 어떤 압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물체 흐름에 외부에 어떤 영향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합은 항상 일정할 것이다라고 한다면 이 식은 결국 역학적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식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유체에서의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베르네의 방정식이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살펴보면 이 베르네의 방정식 참 희한한 게 뭐냐면 어떤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을 다 더했거든요. 그럼 이 세 가지의 항이 전부 다 물리량이 같은 단위를 가지고 있는 같은 차원이어야 된다는 거죠. 왼쪽 첫 번째 게 압력이면 두 번째 것도 세 번째 것도 압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 건 압력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서 잘 알겠고, 근데 세 번째는 로지 H, 로지 Y라고 써 있지만 로지 H, 어떤 유체가 있는데 유체의 높이가 H만큼 잠겨 있을 때 이 바닥에서의 압력은 로지 H라고 하는 것 지난 시간에 잘 학습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럼 압력 더하기 압력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럼 이것은 또 유체의 압력 때문에 나타나는 유체의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바로 곧 흐름 압력이다. 이렇게 뭐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공식이 왜 나왔는지를 유도하는 과정이 바로 요 밑에부터 쭉 나와 있는 건데요. 이 유도하는 과정을 갖다가 같이 한 번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유도 과정을 굳이 외우고 암기하고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좀 알아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 유도 과정에는 다음과 같은 그림 그리고 실험 장치의 과정이 필요한데요. 지금 어떤 실험 장치냐면 외부에서 왼쪽에서 어떤 압력과 어떤 압력으로 어떤 단면을 갖다가 눌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왼쪽에서 P1의 압력으로 A1의 단면을 눌러주고 있으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얘는 힘을 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 P라고 하는 건 뭡니까? P라고 하는 건 압력이고요. 그 다음에 P 압력은 어떤 단면적 분의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P1A1이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힘 F1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유체가 V1의 속력으로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동을 한다. 조금 굵게 표현할까요? 자, 얘는 어떻게 이동한다고요? 지금 이렇게 유관을 통해서 이동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아쉽게도 반면에 반대쪽에서도 지금 P2A2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고 있네요. 자, P 곱하기 A가 뭐라고요? 네, 힘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쪽에서도 단면을 누르는 힘이 이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양쪽에서 힘을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V1이라는 속력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 여기도 여전히 나가고는 있네요. 그죠? 그러면 왼쪽 아래에 있는 힘이
훨씬 더 크다. F1의 힘이 F2의 힘보다 더 크다. F2는 안 써놨네요. 여기다가 F2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죠. 자, 그런데 또 달라지는 점이 있다면 뭐냐면 여기에서는 요 관이 굉장히 얇고 여기서는 관이 두꺼워지네요. 하지만 뭐는 일정하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연속 방정식에 따라서 네, 왼쪽 밑에서의 녹색과 오른쪽 위에서의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보면 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전체 부피는 일정하다. 즉 부피 흐름률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외부에서 힘을 주어서 유체를 흘러 올렸으니까 이것은 우리는 뭘 해준 거니까 바로 일을 해준 거죠. 일을 해주게 되면 얘는 뭐가 바뀝니까? 네, 에너지가 바뀌죠. 운동하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바뀌고 높이가 바뀌면 바로 포텐셜 에너지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일 에너지 정리를 써보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해준 일만큼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에너지가 변화합니다. 외력이 줬을 때는 얘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데 그것을 풀어가다 보면 이 일 에너지 정리라고 하는 걸 풀어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이 공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일을 표현해 봐야 되죠. 일은 워크는 힘 곱하기 거리인데 여기서 힘 대신에 뭘 갖다가 썼어요? 네, 압력이라고 하는 것을 썼어요. 그러면 힘 곱하기 거리를 하게 되면 어떤 표현이 되는지 먼저 왼쪽 아래를 보면 P1A1 검은색으로 한번 표현을 할까요? 잘 보이지 않는데 네, P1A1이라고 하는 힘을 줬어요. P1A1이라는 힘을 줬어요. 그럼 F에다가 뭘 곱하면 바로 1이 됩니까? X, 네, 델타 X라고 하는 변이가 생겨야 되죠. 여기 F1이라고 하는 것이 P1A1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델타 X, 여기 델타 X라고 표현이 되어 있네요. 델타 X는 제가 또 색깔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 델타 X1만큼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곱하기 델타 X만큼 1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 A1 곱하기 델타 X라고 하는 것은 면적 곱하기 델타 X므로 얘를 부피라고 할 수 있고 얘는 P1 델타 V1이라고 쓸 수 있죠. 이것이 바로 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왼쪽 밑에서 1번의 힘 F1이 한 1은 W1, 그 다음에 오른쪽 위에서 2번의 힘이 한 1을 W2라고 한다면 1의 양은 왼쪽에서 한 것이 더 크고 오른쪽에 한 것이 작다니까 큰 거에서 작은 것들을 빼보았습니다. 이것이 전체의 1, 즉 알짜 1이라고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좌변은 만들어낸 거고 우변을 만들어내야겠죠. 우변이라고 하는 것은 델타 K 플러스 델타 U라고 했어요. 델타 K 플러스 델타 U. 그러면 운동 에너지와 이치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죠. 운동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2분의 1 mv제곱, 이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mgh, mgh. 여기에서는 좌표의 표현 방법을 v는 그대로 썼지만 h를 y라는 표현을 했네요. 그래서 속력의 변화량 그리고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델타 값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겠죠? 나중 운동 에너지에서 처음 운동 에너지,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갖다가 빼준 것이 바로 우항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놓고 얘를 갖다가 가만히 살펴봅시다. 이제는 지우고 가만히 살펴보면 여기다 제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노란색으로 칠을 해 놓을게요. 이 식을 갖다 이렇게 색칠해 놓고 보면 이제 어느 정도 뭔가 바꿔낼 수 있는데 무엇을 바꿔낼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델타 V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델타 V라고 하는 것을 우변으로 이렇게 이항을 한번 해보면 어때요? 부피분의 질량이 되죠. 부피분의 질량이 되고 여기도 이항이면 부피분의 질량이 됩니다. 자, 이동한 부피만큼의 질량이 그만큼 바뀐 것이니까 바로 부피분의 질량이 되고 그것은 결국 뭐가 됩니까? 로라고 하는 밀도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로라고 하는 밀도 표현으로 부피분의 질량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밀도 로만 체크해 보면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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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결국 여기 있던 m이 바뀐 것, 여기 있던 m이 부피를 나눠줘서 바뀐 것 뿐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우리가 초점을 봐야 되는 것을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것을 또 놔두고 나머지를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그 밑에 있는 식을 갖겠는데요. 요 밑에 있는 식에서 다시 한번 보고 얘를 정리를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요. 어떻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어요. 여기는 1, 2가 있고요. 여기도 2, 1이 있고 여기도 2, 1이 있으니까 2, 1을 갖다 하나로 묶어보자. 첫 번째 상태와 두 번째 상태로 바꿔보자. 좌변에는 첫 번째 상태로 묶어주고요. 다 1 상태로 묶어주고 우변에는 다 2 상태로 묶어주게 되면 결국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상했었던 우리가 아니죠. 앞에서 한번 다루고 암기를 하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던 베르노의 방정식 압력 P, 외부 압력 P와 2분의 1 로 V 제곱 흐름 때문에 생기는 유체의 흐름 압력 그 다음에 로 GH 높이 때문에 생기는 바로 높이 압력 이 세 가지의 합은 항상 언제든지 1번 상태와 2번 상태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유도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베르누이 방정식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유체가 흐르면서 움직일 때 또는 높이가 바뀔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에 관계된 식이다. 그래서 압력과 유체를 눌러주는 외부에서 주는 압력과 유체의 흐름의 속력과 높이에 관련된 식이다. 자, 이제는 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가지고 다양한 경우에 예제를 도입해 봄으로써 그리고 연습해 봄으로써 베르누이 방정식을 더 잘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자, 다음 예제 보시죠. 교재 예제 10.6번입니다. 물통에서의 부피 흐름률을 계산하여라 라고 하는 문제인데요.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여기에 물통에 물이 가득 고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통에 요 밑에 쪽이 작은 구멍이 생겼는데 이 구멍의 단면적의 크기는 A1이라고 합니다. 이랬을 때 얘가 얼마만큼 물이 같은 시간, 그렇죠?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만큼 물이 흘러가는가라고 하는 부피의 흐름률을 계산하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단면적이 A1으로 알고 있다면 여기에서의 속력만 알게 되면 부피 흐름률을 갖다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의 유체의 속력은 얼마일까요?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알아낼까? 여기에서 높이는 y만큼 차이 나고 y1의 위치에서 y2까지 높이 변화는 y라고 써져 있고 여기에 대기압 P0라고 써 있고 이쪽에서도 대기압 P0 외부에서 주는 압력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 내부에서 높이에 의한 압력 차이로 그것이 여기에서 변환이 되는 거죠. 뭘로 변환이 되면 여기에 유체 흐름 속력 압력으로 변하는 거죠. 즉 높이 차이에 의한 압력이 바로 흐름 압력으로 바뀐다. 그러면 저는 벌써 떠오르는데 한편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체가 여기 가득 차 있는데 이걸 유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물체가 여기에서부터 있었는데 이 물체는 요만큼 내려와서 구멍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물체가 무슨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바뀐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물체의 운동 에너지로 바뀐다. 뭐가요? 포텐셜 에너지가. 그럼 여기에서의 속력, y만큼 바뀌었을 때의 속력, y만큼 떨어졌을 때의 속력 V는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저는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뭘로 찍어 보냐? 어떤 물체가 높이 y만큼 떨어졌을 때 역학적 에너지 보존에 의해서 여기에서의 속력 V는 루트 2GH잖아요. 그걸 갖다 y로 표현하면 얘는 루트 2GY가 되겠죠. 그런데 베르누이 방정식 유체에 의한 방정식은 어차피 뭐였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고 똑같다고 아까 그랬는데 2분의 1 mv제곱 플러스 mgh는 일정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p 플러스 2분의 1 로 v제곱 플러스 로gh는 일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압력 P라고 하는 건 대기압하고 대기압으로 같다면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M을 로로만 바꾼 거니까 여기서 물체가 떨어졌을 때 루트 2GY가 나온다는 것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으로는 그래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자 베르누이 방정식을 가지고 확인해 보자 라고 하는 거죠. 이미 여기에 답을 다 써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면서 제 말을 들었다면 벌써 이해를 했겠지만 베르누이 방정식을 다 쓴 거를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에 베르누이 방정식을 쓰면 첫 번째 상태에서의 압력과 어떤 유체의 흐름 압력, 그 다음에 높이에 의한 압력,
두 번째 상태에서의 외부 압력과 유체 흐름 압력, 그 다음에 높이에 의한 압력, 이 압력은 어디에서든지 일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인데 요 밑에 부분을 1번 상태, 위에 부분을 2번 상태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1번 상태가 지금 흐르고 있는 거고 얘는 정지 상태죠. 그럼 얘는 벌써부터 정지 상태니까 날아갈 것이고 왜? 이 유체 안에는 지금 물이 정지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그러면 높이 차이 y2, y1이 될 것이고요. 또 없어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네, P1과 P2는 대기압으로서 없어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만 써보면 요 밑에 있는 식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남는 것은 2분의 1 로 V1이라고 하는 아래에서의 유체가 흘러가는 속력과 그 다음에 높이 차이에 의한 압력. 그래서 흐름 압력과 높이 차이한 압력이 되고 결과적인 루트 2gy가 돼서 아까 우리가 예상했던 값이 되고요. 그래서 단면적에다가 유체의 흐름 속력을 갖다가 곱하게 되면 그게 부피 흐름률이라고 했고 부피 흐름률을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유체가 어떤 높이 h만큼 있었을 때 그 유체가 바닥에서 쏘아지는 흐름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루트 2gh 높이에만 유체가 쌓여있는 높이에만 관여된다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제는 비행기의 양력에 관한 예제이네요. 비행기가 뜰 수 있게 해주는 힘을 바로 양력이라고 하죠. 비행기가 가지고 있는 날개는 유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위쪽이 있고 아래쪽이 짧죠. 이게 어떻게 날개냐고요? 몸통 아니에요? 아니요, 날개의 일부분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 날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유체를 기체가 있죠. 기체가 있는데 기체를 뚫고 지나가게 되면 이 기체는 위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여기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기체는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바로 위쪽에 있는 유체의 속력이 아래쪽에 있는 속력보다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 속력이 큰 쪽이 유체의 유속이 빨라지고 이쪽이 압력이 작아져서 압력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그쵸? 여기 압력 P2가 크고 P1이 작으니까 이쪽으로 바로 힘이 작용해서 떠오르는데 그때 작용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화살표를 위쪽으로 얘기하면 조금 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이건 지우고 위쪽에 압력 P1, 아래쪽에 압력 P2 그 중에서 P2가 크니까 위쪽으로 힘을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했을 때 공기의 속력이 20m/s이고 날개 아래의 속력이 10m/s. 위아래의 속력이 주어졌군요. 이렇게 했을 때 위쪽으로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구하여 그런데 밀도도 주어졌고 날개의 면적도 구워졌어요. 힘의 크기를 구하려면은 면적을 알아야 되는 거죠. 면적분이 바로 아니죠. P라고 하는 것이 바로 A분의 F니까 F 힘을 구하려면 P 곱하기 A니까 당연히 면적이 주어지는 게 좋겠죠. 그럼 우리는 압력만 구하면 되겠는데 이 압력의 크기는 얼마일까 라고 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까 문제와 지금 문제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아까 문제는 바로 뭐였어요? 얘가 유체가 흐르지 않았어요. 흐르지 않고 있었을 때 높이에 의한 압력 차이만을 가지고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한 거예요. 다시 여기 베르누이 방정식이 있는데 베르누이 방정식은 P 플러스 로 V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 더해죠. 그 다음에 뭐예요? 로 G Y, 로 G H, 로 G Y, Y라고 표현할게요. 이것이 항상 일정한 것이 바로 베르누이 방정식인데 여기에서 앞에 있는 문제에서는 이게 0인 경우였었어요. 그런데 이번인 경우에서는 뭐가 0인 경우냐? 날개가 이렇게 갈 때 이 날개가 그 순간에서는 뭐 높이 차이가 없다고 봐서 이게 0인 경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외부 압력을 갖다가 알아낼 수 있다. 요새 흐름의 차이로 압력을 알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에 베르누이 방정식 그대로 쓰여져 있는데요. 얘를 적용해서 대입을 할 때 우리가 뭐 모르는 게 있을까요? 여기다 대입하지 못할 게 있을까요? 한번 쭉 읽어보게 되면 자, 못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는 일단 날려버리고 네, 높이는 날려버리고
날개 위쪽과 아래쪽의 높이 차이는 거의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일단 0이니까 날려버리고, 그러면 P1과 P2는 무엇이겠어요? 유체가 흘러가고 있을 때 그 유체에게 주어지는 외부에서의 압력이니까 바로 이것이 P1과 P2, 위쪽과 아래쪽의 압력을 P1, P2라고 하고, 2분의 1 로 V1의 제곱, 2분의 1 로 V2의 제곱이는 V1, V2는 위쪽과 아래쪽의 속력이 되겠죠. 이제는 뭐합니까? 네, 압력의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P2 빼기 P1을 하면 되겠죠. 하나를 이항해서 P2 빼기 P1을 하면은 이것이 델타 P고, 델타 P를 알게 되면 F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를 갖다가 결국 그냥 대입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델타 P라고 하는 것은 바로 속력의 흐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앞에서 문제에서 주어져 있던 속력을 갖다가 모두 대입을 해서 결과적으로 힘이 나오고, 아니죠, 압력이 나오고, 그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구입해서 바로 힘이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비행기의 양력입니다. 예제 10.8 벤츄리 미터라는 말이 써 있네요. 벤츄리 미터는 벤츄리 관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는데요. 얘는 어디에 쓰입니까? 일반적으로 간단히 본다면 분무기가 있어요. 분무기. 분무기 이렇게 관이 있고 여기에다가 물을 갖다 담아 놓게 되면,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 입술로 이렇게 여기에다가 바람을 이렇게 쑥 불어 넣어준다. 그러면 바람을 불어 넣어주면 여기에서 유속이 굉장히 빨라지잖아요. 유속, 흐름의 유체의 속력이 빨라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내부 압력이 낮아져서 여기에 있는 유체가 이렇게 쑥 올라가게 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이 벤츄리관은 여기에서 이렇게 관이 얇아짐으로 인해서 이쪽의 속력이 빨라지게 되고, 그 속력이 빨라질 때 여기에다가 어떤 유체관을 갖다가 넣어 좋게 내게 되면 얘는 이쪽으로 유체들이 올라와서, 그러니까 액체들이 올라와서 분무기 하는 것이 되죠. 자동차에서 보면 인젝터라고 해서 공기하고 연료를 갖다 섞어주는데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런 것을 벤츄리미터, 인젝터 뭐 이런 식으로 사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에서 어떻게 베르누이의 방정식이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이렇게 공기와 압축 공기와 그리고 유체, 뭐 연료들이 섞이는지에 대해서 관련된 것인데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죠. 질문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속도의 비를 구하여라. 지금 속도의 비를 구하라고, V1의 속력하고 V2의 속력의 비를 구하라고 하는데, 조건은 뭡니까? A1과 A2의 반지름이, A1이 2배 크고 A2는 2배만큼 작다. 그러면 간단하죠. 이렇게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가는 것인데, 넓은 데서 좁은 데로 갔을 때 뭐는 항상 일정하다라고 했어요. 부피는 같다. 다시 말하면 부피 흐름률은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 부피 흐름률은 뭡니까? 여기에 단면적 A1에다가 여기 A1 미리 써 있네요. V1을 곱한 거죠. 이 두 개를 곱하면 단위시간 동안 흐르는 부피의 양인 부피 흐름률은 여기에서의 단시간 동안 흐르는 부피의 양하고 같죠. 그러면 단면적이 절반이면 속력은 당연히 2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답을 쓸 수가 있습니다. 어라? 2분의 1인 줄 알았는데 왜 4배가 됐지? 이런, 반지름이 2배라고 했군요. 네, 제가 착각을 했어요. 반지름이 2배. 문제를 잘 읽어야 됐었는데, 자, 반지름이 2배. 그러면 면적은 4배니까, 그래서 속력이 4분의 1이 된 거네요. 자,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아까 보고 나서도 그랬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번에는 어떤 것이냐, 어떤 것을 구해라.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A1의 파이프 면에서 압력이 P라고 하자. 첫 번째 왼쪽에 있는 것의 압력이 여기를 P라고 해보자. 그러면 A2, 여기에서의 압력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거죠. 이 벤츄리관에서도 베르누이 방정식을 적용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압력이라는 것을 구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두 개의 관 사이에 높이 차이가 얼마나 나겠어요? 높이 차이 조금은 있겠지만 그걸 갖다가 무시한다면 여기에서의 압력과 여기에서의 압력, 그것은 굉장히 좀
간단하게 알아낼 수 있어요. 어디가 압력이 더 작다고요? 바로 유속이 흐르게 되면 여기에서의 흐름 압력으로 변하기 때문에 유체 내부에서의 외부를 누르는 파이트 면에서의 압력은 작아지겠죠. 여기에서는 느리게 되면 압력이 커지고 여기에서는 빠르게 되면 압력은 작아지죠. 얼마나 그 압력이 작아지는지 그 값을 밀도 로와 V로 표현해라 라고 했으면 베르누이 방정식에다가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대입해서 이제 무엇을 표현합니까? 네, 압력을 표현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것을 대입하고 얘를 이항하고 남는 것을 보게 되면요.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표시되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답을 읽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P2, 두 번째 압력은 첫 번째 압력 P1. 그러면 문제에서 1번 여기 압력, 여기 빠졌네요. 여긴 1번이라고 써야 되고, 여기 압력은 P2라고 써야 되겠죠. 여긴 P1, 여기 P2라고 써야 되겠고, 두 번째 압력은 첫 번째 압력과 그 다음에 무슨 차이만큼을 더해줘야 됩니까? 네. 속력에 의한 압력의 변화량만큼 더해줘야 되겠죠. 그런데 속력을 아까 이미 구했어요. 속력의 변화는 두 번째 속력이 4분의 1만큼 줄어든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아니죠. 두 번째 속력이 4배만큼 빨라진다라고 했죠. 그러면 4배만큼 빨라졌으므로 이 2의 속력이 빨라지고 이 우변은 마이너스 값이 되겠죠. 그만큼 압력은 처음 압력에 비해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숙제 4번이네요. 앞에서 봤던 벤츄리간을 약간 변형시켜 놓은 모습인데 원리는 벤츄리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변형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높이에 해당하는 어떤 유체의 높이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한쪽은 유체가 높고요. 한쪽은 유체가 낮은데 그 높낮이 차이는 h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h가 의미하는 것은 뭐겠어요? 네, 압력의 차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압력을 P1이라고 하고 여기서 압력을 P2라고 하면 압력이 한쪽이 크고 한쪽이 작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연속 방정식과 베르누이 방정식을 이용해서 결과적으로 V1, V2 속력의 관계를 알아내라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 열심히 한번 숙제로 먼저 여러분들이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오늘 영상 강의는 마치고 나머지는 우리 나중에 실시간에 만나서 문제를 한번 다시 토의를 해 본다든가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같이 더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 많았습니다.